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진흙탕과 중동의 사막에서는 수억 원짜리 포탄이 불꽃을 뿜으며 터져나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오가는 비극의 현장이지만 그 포탄 한 발이 터질 때마다 지구 반대편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의 방산기업 본사 계좌에는 정교하게 계산된 숫자들이 찍히고 있죠.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155mm 포탄 한 발의 가격은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이는 평범한 직장인이 반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거금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루에 수천 발씩 사라지는 이 소모품들이 사실은 거대한 부의 재분배 장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쟁터의 처참한 병사들과 대비되는 월스트리트의 평온한 주가 그래프를 보면 묘한 이질감이 듭니다. 폭발의 연기가 자욱할수록 방산기업의 배당금은 두둑해지는 이 잔혹한 메커니즘. 그런데 이 거대한 폭발의 연기 뒤에는 우리 지갑과 연결된 정교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설계도의 실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전쟁입니다. 이름하여 군사적 케인스주의?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국방비로 쏟아붓고 그 돈이 방산기업의 기술 혁신과 고용으로 이어지며 경제를 부양하는 구조죠. 2026년 미국 국방 예산은 무려 1조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에 달합니다. 13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매일 커피 한 잔씩을 1년 내내 마셔도 남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해외 직구를 하거나 주식을 살 때 지불하는 세금 중 일부도 결국 이 거대한 군사기계의 윤활유가 되어 방산기업의 이윤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엔진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평화는 방산기업에겐 곧 불황을 의미하니까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이건 국가 전체가 전쟁 없이는 버틸 수 없게 설계된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시스템이 다음 타깃으로 삼은 곳은 어디일까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군가는 지옥을 맛보지만 다른 누군가는 완벽한 수익 모델을 완성합니다. 마치 범죄 스릴러 속 흑막처럼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까지 증액하겠다고 공언한 건 단순한 안보 논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경제적 계산이죠. 국방비 50% 증액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는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내 방산 생태계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천조국을 넘어 2000조국의 시대로 진입하려는 미국의 야심 뒤에는 피 묻은 돈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진짜 주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거물들이 워싱턴 정치권에 쏟아붓는 로비 자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긴장을 팝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이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역사적 고점인 26배까지 치솟죠. 평화협정 소식보다 미사일 발사 소식에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전쟁의 비극 속 숨겨진 돈의 흐름, 이 소름 돋는 설계도를 계속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동참하세요. 이들이 평화보다 긴장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주가 그래프의 가파른 곡선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지배구조에도 치명적인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이지만 동시에 너무 무겁습니다. 2만 달러짜리 이란산 자폭 드론 한 대를 잡으려고 400만 달러, 즉 55억 원짜리 패트리언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가동하는 방역차 비용이 집 한 채 값인 꼴이죠. 이런 비효율성은 미 방산 공급망에 심각한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형님이라지만 당장 포탄이 급한 국가들에게 미국의 느릿느릿한 예산 집행과 보수적인 공급은 속 터지는 일입니다. 결제를 캐시로 해주겠다는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죠. 바로 이 지점, 거대한 고래가 챙기지 못한 틈새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독일의 RCH 웨오 자주포는 대당 180억 원이라는 사악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반면 한국의 K9A2는 예상가가 약 100억 원 수준이죠. 성능은요? K9A2는 사거리 연장탄을 쓰면 60km를 날려버리는데 독일제는 54km에 그칩니다. 심지어 포탄도 우리가 18발이나 더 많이 싣고 다닙니다. 명품 가방 가격에 슈퍼카 성능을 내는 셈이죠. 현대전의 핵심인 쏘고 신속히 빠지는 능력에서도 궤도형인 K9은 험지 돌파력에서 차륜형을 압도합니다.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무장한 한국 방사는 미 육군의 자주포 교체 사업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게르만 장인의 자존심을 꺾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압도적인 물량과 압도적인 가성비였습니다. 이제 유럽 지도를 펼쳐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폴란드에서 시작해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K9 벨트가 형성됐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죠.
이건 단순한 수출을 넘어 지정학적 블록의 주도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적 상공위에서 드론화를 까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고 좋은 무기를 파는 것만으로는 이 잔혹한 게임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실패했던 그 영역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은 미사일 안에 지능형 자탄을 넣는 BAT 시스템을 시도했다가 기술적 한계로 접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AI로 부활시켰습니다. 천무 3.0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700m에서 드론을 낳습니다. 이 드론들은 20분간 적진을 누비며 가짜 표적과 실제 전차를 AI로 식별해 정밀 타격합니다. 기술적 게임 오버 선언이죠. 천조국을 넘어 2000조국 시대로 가는 미국조차 탐내는 이 기술은 하드웨어에 한국이 소프트웨어에 AI까지 집어삼켰음을 증명합니다. 미사일이 하늘에서 드론을 낳는 이 기술은 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비즈니스의 끝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기술이 단순히 멀리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 스스로 눈을 달고 적진을 휘젓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포병은 쏘고 나서 적의 반격을 피해 도망가는 슛 앤 스쿠트에 목숨을 걸었죠. 하지만 천무 3.0은 쏘는 순간 이미 게임의 판도를 바꿉니다. 미사일 내부에서 튀어나온 1세계의 드론은 고도 700m 상공에서 약 20분간 적진을 배회합니다. 사냥감을 찾는 매처럼 날카롭게 적의 자주포와 전차를 추적하죠. 포병의 최대 약점인 사격 후 노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숨어있는 동안 내 미사일이 낳은 드론들이 대신 적을 찾아내니까요. 전선에서 내 위치를 단 1초라도 더 숨기면서 적의 심장부만 골라 타격할 수 있는 이 압도적인 우위. 여러분이 만약 수조 원의 예산을 굴리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 기술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개념, 적에게는 절망적인 게임 오버를 선언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성능이 공개되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대일 정도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그들에게 방산 비즈니스는 FAAO, 즉 까불면 다친다는 메시지를 주변국에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2030년대 초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우선 공급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치 한정판 슈퍼카를 예약하기 위해 출시 5년 전부터 전액 입금하고 기다리는 VIP 고객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이는 한국 방산이 단순한 무기 판매상을 넘어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됐음을 의미합니다. 돈 많으면 형님이라는 말처럼 거대한 오일머니가 K방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기술 개발의 가속도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방산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항공 엔진입니다. 현재 2만 달러짜리 저가 드론을 막으려고 400만 달러 미사일을 쏘는 가성비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도 결국 핵심 기술의 독점 구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항공 엔진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단 4개국뿐입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자 그 나라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성배와도 같죠. 엔진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를 만들어도 엔진 공급국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전투기의 생사 여탈권을 쥔 이 독점적 장벽 앞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심장을 언제까지 남의 손에 맡겨둘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자랑인 KF-21의 국산화율은 금액 기준으로 약 65% 수준입니다. 껍데기와 레이더는 우리 기술이지만 가장 비싸고 중요한 엔진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레시피는 우리 것인데 핵심 소스를 빌려 쓰고 있는 맛집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국산화율은 단번에 80% 이상으로 격상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상승이 아닙니다. 해외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쥐고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 독일의 눈치 없이 우리가 만든 무기를 우리가 팔고 싶은 곳에 파는 권리, 그것이 바로 엔진 국산화라는 거대한 도전의 본질이자 목적지입니다. 천조국 미국의 국방 예산 장벽을 넘어서는 이 화려한 실적 뒤에는 눈물겨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개발 인력은 고작 200~300명 수준입니다. 선진국들이 수천 명의 박사급 인력을 투입할 때 우리는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밤낮을 잊은 채 연구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전교생이 수천 명인 명문 학교와 맞서 싸우기 위해
단 10명의 학생이 전 과목을 마스터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들이 짊어진 국가적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국가 전략 자산 그 자체인 셈이죠. 이 소수의 인재들이 지치거나 배탈이라도 나면 대한민국의 미래 방산 지도가 멈춘다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엔진 국산화에 매진하는 이들의 헌신이야말로 K방산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남들이 만든 것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산 엔진의 목표 추력은 기존 F414 엔진 대비 10% 향상된 16,000파운드급입니다. 100m 달리기 기록을 0.1초 앞당기기 위해 수만 번의 연습을 반복하는 육상 선수처럼 우리는 극한의 효율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 10%의 차이가 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속도와 기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엔진의 힘이 좋아지면 더 많은 무기를 싣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죠. 이는 후발주자가 시장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던지는 승부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앞선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와 차세대 전투기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그들과 동등한 선상에서 경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추격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엔진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유무인 복합 체계, 즉 MUMT에서 폭발합니다. 특히 무인 편대기 시장용 소형 제트 엔진은 향후 수십조 원 규모의 잠재력을 가진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한 대의 유인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싸우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적의 대공망에 먼저 진입해 쏘고 신속히 빠지기 전략을 수행하고 사라지는 무인기들. 이들에게 들어가는 엔진을 우리가 독점한다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기와 운영 체제를 모두 가진 기업이 거두는 수익 모델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K방산의 대박 소식에 우리가 환호할 때 누군가는 이 현상을 잔혹한 기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하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비즈니스의 차가운 민낯을 공개합니다.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방산의 현주소는 고성능 소모품의 가장 믿을 만한 공장입니다. 2027년까지 3,700억 원을 들여 사거리 연장탄을 대량 생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많이 그리고 빨리 사라지는 것이 바로 포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극이 우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는 이 역설. 우리가 수출하는 자주포와 미사일 한 발 한 발에는 타국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생태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방산 투자의 본질입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주가가 폭락하고 수익 모델이 멈추는 곳. 우리는 지금 인류의 가장 오래된 비극 위에 쌓아 올린 경제적 확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평화를 외치는 국가들이 실제로는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아이러니입니다. 겉으로는 인도적 지원과 휴전을 말하지만 이면에서는 굴뚝 없는 공장들이 24시간 풀가동되며 파괴된 도시를 재건할 자본과 그 파괴를 지속할 화력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2026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나 늘린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배경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재무장 열풍 속에서 안보 자립이라는 명분은 곧 거대한 내수 시장 확보와 수출 기지화라는 실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 유지라는 숭고한 명분과 무기 수출 실적이라는 차가운 숫자 사이의 거대한 괴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무너질 때 우리 기업의 수주잔고가 채워지는 이 잔혹한 공생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면서 미국은 커다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 미군의 상징이었던 M777 견인포는 이제 정지된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쏘고 나서 바로 도망갈 수 없는 견인포는 드론과 정밀 포격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지금 이 구식포들을 모두 자주포로 교체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이 틈을 놓칠 리 없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루마니아와 약 1조 3,828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K무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차 36문을 한꺼번에 넘기는 조건이죠.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동유럽과 미 본토를 잇는 거대한 K방산 네트워크의 전초 기지를 세운 셈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견인포를 버리고 자주포로 갈아타는 이 시점은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서방 세계의 포병 시스템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하드웨어를 팔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갈 포탄과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우리가 통제하게 되니까요. 단순히 싸고 좋은 무기를 만드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없던 미친 성능으로 시장을 독점해야 합니다. 천무 3.0이 단순히 드론을 싣고 날아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가 미사일을 포착한 순간 그 미사일이 갑자기 4개의 킬러 드론으로 쪼개져 각기 다른 목표물을 향해 쏟아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방어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미사일이 목표물을 때리고 끝났다면 이제는 미사일이 적진 상공에서 드론 항모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사일에서 튀어나온 드론들이 20분간 하늘을 휘저으며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 자폭합니다. 이건 마치 체스판에서 말 하나가 갑자기 여러 마리의 퀸으로 변신해 판을 뒤엎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선진국을 추월하는 것을 넘어 아예 경기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이런 혁신만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원한 갑의 위치를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냉정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피냄새 나는 비즈니스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미국의 방산 빅5 기업들은 지금 역사적 고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은 기술 혁신보다는 정치적 로비와 거대 예산의 낙수 효과에 의존하고 있죠. 반면 한국의 방산주는 실질적인 전장 데이터와 압도적인 가성비를 무기로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글로벌 안보 지형이 불안해질수록 미국의 방산주는 방어주 역할을 하지만 한국의 방산주는 성장주의 폭발력을 보여줍니다. 2만 달러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400만 달러를 쓰는 미국의 비효율을 한국의 정밀 타격 시스템이 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무기를 팔아번 돈은 다시 국산 엔진 개발과 AI 기술에 재투자되어 다음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곧 국가의 안보 장벽을 한층 더 높이는 셈이죠. 방산 비즈니스는 언제나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맞습니다. 타인의 비극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비판 말이죠.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도덕적 결벽증은 곧 안보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팔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멈출까요? 아니요. 그 자리는 다른 나라의 무기가 채울 뿐입니다. 한국의 생존법은 명확합니다. 감상적인 평화론에 빠지기보다 전쟁의 공포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평화 비즈니스입니다. 결국 이 잔혹한 게임의 진정한 승자는 총을 쏘는 자가 아닙니다. 총을 만드는 자를 지배하고 그 공급망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자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포식자의 자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방산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한국 방산에 거대한 쇼핑 리스트를 던져주는 꼴이 될 겁니다. 반대로 바이든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지 않죠.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전쟁 비즈니스의 바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 내 공급망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제조 능력은 미국 방산 시스템의 필수적인 보조 엔진을 넘어 핵심 부품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의 주인은 바뀌어도 전 세계가 무장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공포의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끝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웃음을 짓게 될까요? 그 힌트는 이미 시장의 움직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이라는 비극이 어떻게 완벽한 수익 모델로 변모하는지 그리고 그 틈새에서 한국이 어떻게 거물로 성장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피 묻은 돈이라 비난하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를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잔혹한 게임에서 구경꾼으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판을 주도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할까요? 평화의 대가는 정말 피로 치러야만 하는 것일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냉정한 시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옥의 불꽃이 터질 때 누군가의 금고에는 달러가 쌓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전쟁 경제의 민낯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설계도의 핵심 필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질서를 제조하는 공장이 된 것이죠. 오늘 살펴본 천무 3.0과 국산 엔진의 야심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 방산주를 떡상시킬지 펜타곤의 비밀 예산이 흐르는 길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으로 안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